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오늘도 교회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되, 특별히 한국교회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늘도 역사해 주셔서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잘 증거되게 하시고 설명되게 하시고 강의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와 같은 역사가 다시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서 자치, 자전, 그 다음에 또 그 자립 이런 정신에 의해서 한국교회 장로교가 네비우스 정책에서 큰 도움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숫자가 비슷했는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한 뒤에 장로교가 감리교의 6배의 부흥을 했다. 그리고 이 네비우스 정책은 결국 장로에서 끝나지 않고 또 감리교에서 네비우스 정책을 받아들이는 경향에 대해서 감리교 역시 부흥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는 사람들은 절대 잊어먹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네비우스 정책이 다시 한국 교회 장로교에 다시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 정신을 퇴색하고 그 정신을 지금은 현재 떠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 4강입니다. 제 4강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일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세 가지 형태하고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또 나가서는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의 과정에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래서 가르치시는 것,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치유. 이것은 이제 현대적인 선교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가르치는 것은 학교를 세움으로, 그 다음에 전도는 교회를 세움으로, 그 다음에 치유는 병원을 세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교회, 그 다음에 병원, 이것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세 가지 방편의 증거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그 가운데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래서 교육, 전도, 그 다음에 치유, 이런 사역이 지금은 학교,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 병원, 이런 형식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에도 제일 이제 보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것이 학교입니다. 교육을 했는데, 그때는 교육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 교육이고, 그 다음에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운 것은 단지 어떤 지적인 계몽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앙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결국 복음 증거의 방편으로 학교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이제 점점 들어와서 학교 안에서 심지어 이제 성경 교육도 국가에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이들이 옛날에 저도 미션 스쿨 다녔는데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교목에 들어가서 1시간씩 가르쳐요. 그렇게 했고, 절기 때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예배를 드렸고, 전체 예수 믿지 않아도 예배를 드렸고, 믿지 않아도 성경 공부를 했고, 믿지 않아도 성경 공부 시험을 쳐서 그것이 성적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션 스쿨에 나오면, 기독교 학교에 나오면 그 안에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복음 증거가 됐는데, 오늘날은 교육과 신앙을 분리시켜버려가지고 이 무신론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학생들도 한글을 하고, 차라리 그러다 그럼 기독교 학교 안 오면 되지. 한글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성경의 반영을 성경의 반영을 못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독교 학교들이 있으나마나 하고 그런 기독교의 본질적 복음 증거의 사명을 상실해 버린다. 이런 것은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 개념 연세대 같은 데도 있잖아요. 연세대 같은 데도 보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연세대 교수로 했던 김동길 교수가 학생들을 데리고 대학생들을 데리고 강원도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아이들이 술을 먹었대요. 그래서 너희들이 감히 기독교 학교에서 술을 먹어? 그리고 한 줄로 세워놓고 뺨을 때렸대요. 그 정도까지 했는데 만약에 오늘날 만약 연세대 안에서 그랬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가 기독교 복음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복음을 이탈해버리고 그러면서 참 세상적으로는 뭐 연대 이렇게 기대 이러면 대단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복음을 이탈한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오늘 제일 먼저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교육을 했습니다. 학교를 세웠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가 한 거 뭐 있어?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공과 과가 더 많아.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것을 안 만다라면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기독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가 무지로부터 이렇게 계몽될 수가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학교를 세운 것은 결국 기독교의 공헌이 얼마나인가 이건 천주교하고 비교도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많이 안 일하지만 천주교는 조그맣게 안 돼요. 전부 기독교 교회들이 이렇게 세운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이것을 때 성경교육과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했다. 제일 먼저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서대로 이렇게 세웠어요. 근대 교육의 도입과 함께 이러한 여기에 기독교 학교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다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여기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민족 지도자가 되고 우리나라를 오늘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초석과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에서 세운 학교에서 공부해서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주요 기독교 학교들의 설립을 보겠어요. 제일 먼저 배제학당입니다. 오늘날 배제학당 그러면 지금 배제대학 있죠. 그 전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배제학당은 1885년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셀러가 세운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에 학생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학생 2명 가지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1887년에 고종이 배제학당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하사했어요. 그래서 고종이 여기서 배제학당이라는 그 명칭을 이렇게 수여했어요. 여기에서 그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신여고예요. 경신학교. 경신학교는 어떻게 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어요. 그리고 배제학당은 감리교인데 아펜셀라 선교사가 세웠고 그래서 1985년도에 그 다음에 1년 후에 86년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어서 세운 것이 경신학교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이 경신학교도 제일 먼저 고아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후에는 이제 민노아 학당이 되고 나중에는 경신학교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경신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화학당입니다. 이화학당은 1886년 스크래톤 여사가 설립했는데 한국 최초의 여성학교가 바로 이화학당입니다. 이화학당은 그 명성황후가 오늘 이 학교 이름을 붙였거든요. 1887년 10월 22일 날 명성황후가 왕실을 상징하는 순결한 백꽃 그리고 여성의 순결성 그리고 명랑함 여기에 상징하는 학교에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이 이화학당입니다.
이화보다 배자, 꽃 한자 해서 백꽃과 같은 그런 여성들이 되라 해가지고 세웠어요.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는 1888년에는 학생들이 18명,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한 명으로 시작했대요. 1886년에 이 감리교의 스크랬던 여사가 자기 집에서 정부 관리의 첩 한 명을 데리고 집에서 가르친 것이 이것이 오늘 이화여대가 되고 이화여고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886년 때는 한 명인데 그 다음에 1888년도가 됐던 학생이 18명으로 불어났대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화여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학생들을 줄여가지고 학생들이 읍내에서 주면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서 다시 해본다면 학교도 다시 힘을 얻지 않을까. 한 명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오늘날 이화여대가 되고 이화여고가 되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숭실학교를 생각해 볼 수.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브란스 의학학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86년 3월 29일에 세브란스 의학교육이 오늘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과대학과 같은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1901년에는 이 학교가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가 됐습니다. 1908년에는 김필순, 김희영, 박서양, 신창희, 주현직, 혹성송성우, 홍종운 이런 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들이다. 그래서 세브란스 의학 전문대학에서 배출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사들이 1908년에 나왔다. 7명이다. 명단이 나왔습니다. 김필순, 김희영, 박서영, 신창희, 주현직, 주홍석우, 홍종훈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출신의 의사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학교가 이제 1909년에 돼서는 이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가 나중에는 1909년에는 세브란스 병원 의학학교가 이렇게 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1913년에는 세브란스 연합의학학교로 또 바뀌었습니다. 1917년은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로 바뀌었습니다. 1917년에는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1957년에서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원래는 처음에 그 병원의 이름이다. 이것이 이제 점점 현재 바뀌어서 오늘날 이것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됐다. 언제 1957년대부터 현재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뒤에도 이제 그 2페이지로 넘어가서 제일 위에 보면 1898년 캠버레에 의해서 배화의학교가 생겼고 그 다음에 1897년 평양에서 베어드 선교사에 의해서 숭실학교는 숭실대학이죠. 숭실대학도 보면 1897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아주 오래됐죠. 숭실학교가 세워졌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1894년 마페세 선교사가 숭인산업학교를 세웠다. 1899년 감리교의 노블 선교사가 정의학교를 세웠다. 그 다음에 1903년 마페세에 의해서 숭의의학교가 생겼다. 그 다음에 1903년 대구에서 부르연에 의해서 신명의학제자학교가 세웠다. 1904년 상동교회의 전덕기가 청년학원을 세웠는데 이 청년학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도산한창 이 사람들은 기독교 학교에서 나온 사람들 도산한창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청년학원은 결국 일본에 의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니까 1914년에 폐기시켜버렸어요. 나라에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학교가 이렇게 국가의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는데 국가적 애국자들이 오늘 여기서 그중 다 배출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1906년에 아담스에 의해서 개성학교가 설립됐고 그 외에도 북장로교 선교사에서 선천, 강계, 재령 등에서 여러 기도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경상도 쪽으로 가면 부산 쪽입니다. 부산 경남 쪽에서는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부산 경남 쪽에서는 1895년도에 멘지스에서 일신여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일신여학교는 지금 일신여학교라는 것은 지금은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신병원이 있습니다. 부산 자천동에 그 위가 금성고등학교고 금성고등학교 미션스쿨이 그 밑에 바로 일신병원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주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1906년 아담스와 이승규에 의해서 마산에다가 창신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1913년 마산에다가 의신여학교를 세웠습니다. 1914년 경남 통영에 옛날에는 충무죠. 통영에 진명학교를 세웠습니다. 1915년 거창에다가 명덕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상도 지역에 세워진 기독교 학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장로교가 세운 학교들은 주로 전라도 쪽입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여기에 세워졌던 사람들은 남장로교 출신들입니다. 남장로교도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전주에다가 1900년 전주에다가 신흥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기전여학교를 1902년에 세웠어요. 기전학교는 지금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1907년에는 광주 숭일학교도 지금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908년 수피아여고도 지금도 수피아여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피아여고 있고 그 다음에 목표의 정명학교, 그 다음에 영흥학교 1903년, 순천 매산학교는 지금도 경보에 있고 그 매산학교 출신들이 누구냐? 손양호 목사님 아들들이 매산학교 출신들이고 매산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유교동란 그 무렵에 유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무렵에 결국 순교가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매산학교 그쪽에 갔다 왔어요. 지금 거기는 순천에서 기독교 박물관을 시에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자세하게 만들었는데 한번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천에는 매산학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호남 지역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에 학교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캐나다 장로교들입니다.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에서는 저쪽 북한의 함경도 쪽에 세웠는데 캐나다 장로교는 함흥에다가 영생학교, 그 다음에 영생남학교, 강도에다가 은진중학교, 그 다음에 영성여자중학교를 세웠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서울 외에도 인천, 수원, 공주, 등지에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1909년에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기독교 학교가 얼마나 있었냐면 950개. 상상을 초월하죠. 1000개가 있죠. 그 당시에 1909년에 950개의 기독교 학교가 우리나라에 세웠다는 것은 아마 모를걸요. 이렇게 많이 세웠다는 것. 이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고 정치인들 중에 못된 정치인들이 가서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기독교가 한 거 뭐냐? 전혀 역사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있어라고. 한번 보세요. 1909년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천주교 아니에요?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것이 얼마냐? 950개 학교가 우리나라에 세워졌다. 대단하죠. 장로교에서 몇 군데 세웠을까요? 950개 중에서 장로교에서 605개를 세웠어요. 누가 감리교 성교교 다 해도 안 돼. 장로교만 세운 것만 해도 950개 학교 중에서 605개가 바로
장로교에서 세운 학교다. 그리고 장로교가 우리나라의 교육에 기여한 바는 다른 교단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05개인데 장로교의 그 학생들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09년도에 그 무렵에 학생 수가 14,748명. 그 당시에는 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950개 중에 장로교에서 605개를 세웠다. 그리고 605개 학생들 중에서 학생이 14,748명이나 됐다. 그럼 감리교는 몇 개를 세웠을까요? 감리교는 200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왜 그렇게 감리교 숫자가 작았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죠. 네비우스 성계전 책에서 장로교는 이렇게 막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장로교가 들어간 것마다 학교를 세워서 많았지만 감리교는 선교사를 의지하고 자립자치 자전전도를 못해서 결국 수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1909년도가 됐을 때 장로교에서는 605개의 학교와 학생들 14,748명이 되었다면 감리교는 200개.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200개를 세웠고 학생 수는 6,423명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의 사립학교의 기원이 되는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들이다. 우리 기독교다.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장로교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리교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1910년 일제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당시 조선 총독부에서는 오늘 300개의 기독학교와 3만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이건 수적으로 잘못된 계산이다. 300개가 아니겠죠. 이 두 개만 해도 9년도에 이러니까 엄청 605개에다가 200개 들으면 900몇 개 되잖아요. 이 가운데 학생들이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조선 총독부는 그 당시 지배할 당시 조선 총독부는 오늘 300개의 기독교 학교와 3만 명의 기독교 학생들이 있었음을 그들이 아마 말하고 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교육은 특수계층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또 양반이나 귀족에만 공부하지만 상민이나 평민이나 양반이나 모든 것을 신분을 초월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것은 교육의 균등한 분배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부분 보면 남자들은 공부를 하고 여자들은 공부를 안 했잖아요. 우리 있을 때도 보면 남자들은 대부분 중학교를 가고 여자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마치고 이렇게 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또 서당회 같은 데는 아예 여자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남자아이들만 있었고 그런데도 그때는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초월한 어느 남자와 여자에게 공동적인 교육 분배가 되었다. 하나는 신분을 넘어서 하나는 성별을 넘어서 이렇게 시켰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서구 개념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했다. 이런 기독교 학교에서 안창호, 남강 이승훈, 육단 김치남선, 그 다음에 유관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나왔고 이화학당에서 유관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 알고 보면 그 충청도 쪽에서 이미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유학으로 왔던 거예요.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유관순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학교를 세웠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약 950개 정도 됐다. 그 중에서 장로교가 605개다. 그 다음에 감리교가 한 200개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입니다. 얼마나 병원을 세웠을까? 우리가 학교 하면은 선교사들의 업적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자명하죠. 그러면 병원은 얼마나 세웠을까? 병원도 기독교 병원을 빼버리면 병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정도로 선교사들의 업적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운 것도 병원을 세워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의료 선교사들에게 환자가 오면 막 치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데리고 이야기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전도하면 더 잘 되겠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병을 고쳤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의 병원 설립과 의료 활동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알렌 선교사와 제중병원입니다. 1894년에 입국한 알렌은 최초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그는 1883년 10월 11일 상하이에서 도착해 의료 선교사로 일하던 중에 조선에 입국이 가능해지자 1884년 9월 14일에 상해를 떠나서 부산에 들어와서 20일 날 그러니까 1883년 10월 20일 날 인천으로 들어와 입국했다. 그는 처음 공사관의 공의 그리고 공사관의 의사 자격으로 입국했어. 입국이 그 다음에 갑신정변 때 1884년 12월 4일 부상을 당한 수급파 인물 우영사 변영익을 치료해준 일로 왕실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를 공개적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는 갑신정변 때 부상당한 수급파 인물 오늘 우영사라는 직급이죠. 거기에 변영익을 치료해줬다. 그래서 왕실의 신임을 얻어서 공개적인 의료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오늘 어떤 개인 병원보다 국가의 병원에서 또 왕실에서 또 어떤 국가의 어떤 고위 신하들, 대신들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했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렌 선교사는 그 다음에 자기 고정의 주치의죠. 시의로 임명돼 가지고 그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정부 관료까지도 됩니다. 이 사람. 그래서 미국의 공사관 대리공사 조지 폴크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서양식 병원의 건립을 제의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 공사 조지 폴크의 제의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서 서양식 병원으로 건립하기를 제의한 결과 제안에 따라서 고정의 윤허를 얻어가지고 한국의 최초의 근대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이 병원이 1885년 4월 10일에 오늘 했는데 제동이 그다음 이은봉 그 저택에서 개원을 했다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냐? 광해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초 병원 그럼 광해원. 누가 세웠나? 고종황제가. 누구에 의해서 오늘 누구에 의해서 그다음 미 공사관 조지 폴크의 간청에 의해서 여기에서 누가 활동했겠어요? 여기 알렌 선교사가 제일 먼저 활동했다. 그래서 최초의 병원이 세운 것도 결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거기에 활력한 것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것도 이때는 선교사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고종황제가 세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립병원으로 출발한 이 광해원은 개원 13일 후에 4월 23일에 많은 사람이 구제하는 집. 자 보세요. 개원하자마자 13일 후에 광해원으로 개원해가지고 13일 만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제중원 우리가 알죠. 광해원 그 다음 뭐요? 제중원.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병원이 뭐예요? 광해원이 13일 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제하는 집이다 라는 의미에서 제중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왜 제중원이냐?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뜻이다. 광해원은 누가 지었냐? 고종황제가 윤허해서 지은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오늘 선교사들과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지은 것이다.
그해 5월 3일 미국 국감리교에 파송한 스크랜턴은 리아나의 5월 22일 제중원에서 근무했다. 그러니까 국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도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서 제중원에서 의료 선교사로 근무했다. 그해 6월 20일 리아나는 미국 북장로교 의사 헤론도 오늘 제중에서 일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하나하나 들어올 때 주로 어떤 선교사들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의사들, 의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보다 먼저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어서 따라서 들어온 경우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1886년 이 병원에 분역과가 설립돼. 분역과 병원에서 분역과가 내과에 가듯이 분역과가 설립된다. 그해 7월 10일 입국한 앨리스가 분역과 책임을 맡았다. 그는 여자 의사로서 왕비나 궁중의 여인들을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여자들은 병원 혜택도 못 받을 건데 오늘 이 분역과라는 그 병원에 과가 따로 있어가지고 왕족의 귀족들의 부인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 치료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렌은 미국 선교사의 보고의 내용에 따르면 그는 1년 동안 치료한 환자를 얼마나 치료했냐. 이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한국의 최초 의료 선교사인데 1894년도에 들어와서 그가 1년 동안 이 미국에 보고한 선교사에 치료받은 환자가 얼마나 그러니까 2529명 혼자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한 사람이 알렌 의료 선교사가 무려 1년 동안에 치료한 환자가 2529명이다. 주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일일 평균 하루에 100명씩을 치료한 사람이 치료한 셈이 된다. 그는 한국의 인구가 그 당시에 1,500만 명인데 서울 인구가 30만 명이라 추산돼요. 그런데 광해원에 1년 동안 2만 명의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왕실의 연락이나 그 다음에 고관들의 연락을 받고 왕진할 때는 새벽 1시에도 의사들이 나가서 치료를 하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1시에도 나가서 치료하는 그런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알렌 외에도 헤론이라든지 빈트라든지 하드라든지 에비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중원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고, 이제 제중원은 또 조금 지나서 어떻게 됐냐? 광해원으로 또 개명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광해원, 그 다음 제중원, 다시 제중원이 다시 광해원 이렇게. 나중에 에비슨 선교사는 1895년에 경영권을 이양받은 후에 1899년 세브란스로부터 15,000불의 현금을 지원받아가지고 남대문 밖에 병원을 신축했어요. 그것이 1904년에 9월에 현대식 서양병원을 했다. 그래서 제중원이라는 이 병원이 결국 세브란스라는 사람의 그 의료 지원금 15,000불의 지원금을 받아서 다시 현대식 병원을 제중원을 신축했다.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제중원은 나중에 얼마나 커졌냐 그러니까 1904년쯤 되었을 때 11개의 분과 병원이 됐고, 그 다음에 세브란스 의학교, 그 다음에 간호학교를 설립하였고 1908년 7인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1931년에 155명의 그 의학과 졸업생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1931년까지 150명의 의사를 배출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됐냐? 이것이 나중에는 이 제중원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칭됐다. 왜냐하면 그 병원을 현대식 건물로 질 때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의료자 15,000불의 돈을 지어서 제중원을 현대식 건물로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그 건물을 지어준 사람의 이름으로 제중원이 바꿔졌다. 그렇게 이렇게 됐어요. 제일 먼저 광해, 그 다음 제중원, 그 다음에 광해원. 그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오늘 이것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됐어요. 지금 현재 세브란스 병원 그대로 쓰죠.
명칭 그대로 쓰죠. 그 세브란스 병원이라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15,000불의 그 의료 지원금을 대서 성교비로 대서 병원을 개축했기 때문에 그 병원을 개축한 의료 자금을 대준 사람의 이름이 세브란스인데 그 이름을 따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알 수 있겠죠. 제일 먼저는 몇 점 정도 나면 광해원, 두 번째는 제중원, 다시 광해원 그런 그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세브란스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스크랜턴과 시병원입니다. 서울에서 제중원에 의해서 북감리교회 의료 선교사 스크랜턴에 의해서 정동에 시병원이라는 병원을 쳤어요. 병원 이름이 시병원이에요. 이것은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 스크랜턴에 의해서 설립된 병원입니다. 1885년 5월 3일에 입국한 스크랜턴은 6월 24일 알렌의 도움을 받아 제중원에서 봉사했으나 헤론의 내한을 계기로 병원을 사임하고 미국 공사관 근처의 집을 매입해서 9월 10일 사제에서 진료소를 개설했다. 이것이 민간병원인 시병원의 시작이다. 그래서 시병원은 민간병원이다. 원래는 제중원이나 제중원 이것은 고종이 세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병원이라는 이름은 후일에 고종이 하사한 것이지만 시병원이라는 이름도 고종이 하사해요. 고종이 하사한 것이지만 오늘 미국의 의사의 진료소가 되었다. 1888년 12월 아현동 그리고 상동에 진료소를 설치하게 되었으나 아현동 진료소는 재정상 이유로 1890년에 폐쇄되었다. 정동의 시병원은 1887년 구리계로 옮겨서 남대문 상동병원으로 개칭됐다. 스크랜턴은 개원 8개월 만에 522명을 치료했고 1년 동안에 2,000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어떤 잠을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치료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메타 하워드와 보구 여관입니다. 보구 여관이니까 여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병원입니다. 보구 여관. 자, 미국의 의료 사업에 의해서 특별 공헌한 여성들을 위한 진료소가 설치하는 일이었는데 남녀를 한 병원에서 그 당시에 치료하기가 어려워서 스크랜턴은 여자 의사 파견을 요청했어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 남자 여자가 유별하고 또 그런 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여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자 의료 선교사를 이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887년 10월 20일에 내한한 하워드는 정동의화학교 군에다가 여성과 그 다음에 어린이만 취급한 진료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에 명성하워는 그를 가상해가지고 병원 이름을 지었는데 병원 이름이 보구여관입니다. 보구여관. 그러니까 무슨 요즘 생각 모텔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병원의 이름으로 보구여관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명성황후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다음 5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워드는 미국의 감리교회에 파송한 여자였으나 건강이 악화로서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여자 의료사 하워드는 결국 건강이 약화돼서 2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로제타 셔우드가 1890년 10월 14일에 다시 내한해서 부인병원의 개업을 개성했습니다. 그가 한국에 도착하자 여성을 위한 의료 사업을 여성의 힘으로 도착하자마자 이 로제타 셔우드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여성을 위한 의료 사업은 여성의 힘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의 치료는 여자 의사가 한다. 이런 표어를 걸고 여성의 의료 교육을 시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병원은 1892년 동대문 분원을 설치하였고 볼로드 시약소라고 명칭을 했어요. 로제타 셔우드 의사는 1892년 감리교회 의료 선교자이자 목사였던
윌리엄 폴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1894년 남편이 사별하고,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2년 만에 자기 남편이 사별했다. 1835년에 한국, 그러니까 이 로제타 샤워드 여자 의사는 한국에 들어와서 1935년 때까지 한국에서 여자 의사로서 여자들을,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여의사 캐틀러, 해리스, 그 다음에 에런 스버커 등이 이 병원에서 봉사했다. 그래서 여자 선교사 하워드 셔워드와 함께 3년 동안 얼마나 병을 치료했냐, 여자 아이들을 5,500명을 치료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여성 사역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다. 이 병원은 정동에서 동대문으로 이전하여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이라는 병원을 했고, 그 다음에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불렸고, 나중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윤곽이 잡히죠. 의료 선교사로는 제일 먼저 제중원, 광해원, 그것이 제중원, 그 다음에 또 광해원, 이런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 이것이 나중에는 연세대학교에 있는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 교인이 됐다. 그럼 오늘 이하이대 병원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선교사 하워드, 셔워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이라는 이 병원이 그 다음에 동대문 부인병원으로 불리다가 지금 현재 이화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됐다. 그러니까 2대 병원, 그 다음에 연대 병원, 이 기원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북장로교의 그 의료 활동입니다. 북장로교에서는 서울뿐 아니라 각 선교 부지를 지방으로 확산했습니다. 북장로교 선교부는 평양에다 레드병원을 설립했고, 그 다음에 이 병원이 나중에 평양 기독병원으로 개칭됐습니다. 후일에 감리교에서는 기골병원과 합병하여서 1923년 평양 연합기독병원으로 됐습니다. 평양에서는 북장로교 선교부 중심으로 세워져서 나중에 평양 연합기독병원이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그럼 부산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산에서 의료사역은 1891년 12월 브라운의 그 부임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그가 기구가 했고 1893년 11월에 어빈 의사가 부임해서 메리 콜린스 휘팅 시약소, 아주 어렵죠. 이 시약소는 현재는 그 시약소가 후일에 전킨 기념병원, 전킨이라는 것은 남장로교 선교사입니다. 남장로교 선교사 전킨의 이름을 따서 전킨병원 기념병원으로 했다. 어빈 의료선교사는 전킨병원에서 약 얼마나 치료했냐, 그러니까 1891년에서 1911년까지 약 20년 동안 6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어빈 의료선교사는 왕진에서 했는데 무려 수술집도만 해서 2,500번의 수술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진을 했는데 5,400번의 왕진을 했다. 그리고 환자가 부르면 찾아가고, 환자가 부르면 찾아가고, 그리고 왕진도 했는데 5,400번이나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쪽에는 경북 대구에서는 1899년 존슨 의사에서 진료소가 시작됐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현재 이 병원이 대구 동산병원, 지금 현재 대구 동산병원이 있는데, 대구 동산병원도 선교사들이 세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13년에 대구에서 예라곤이라고 부르는 또 나환자병원도 세워졌습니다. 그 밖에도 북장로가 경영하는 병원으로는 평북에서는 1901년 시룩스 의사가 세운 미동병원, 1909년에 강계에서 밀직에서 시작된 결해지병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와 이렇게 세운 이야기들이, 병원을 세운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북감리교에서 세운 의료 활동입니다. 북감리교에서는 1889년 맥기리에서 진료소가 설치됐고 원산의 구세병원으로 발전했습니다. 평양의 윌리엄 홀에 의해서 1892년에 활동하다가 1894년에 사망하고 그의 아내가 병원을 세웠는데 기월병원입니다. 그 기월병원을 세웠고 1913년 황해도 해주의 의사 노턴이 자기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노턴 기념병원을 세웠습니다. 후일에 해주 구세병원이 됐습니다. 1929년 결핵 전문 병원인 구세 요양병원이 부설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감리교는 그렇고 남감리교는 개성 지역에서 1901년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준비됐고 1907년 이만 선교사에 의해서 아이베 기념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감리교에서 세운 건 이만 선교사에 의해서 1907년에 아이베이 기념병원을 세웠다. 후일에 이것이 개성 남성병원이 됐다. 개성 남성병원이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에 1912년 앤더슨에 의해서 서미감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후일에 이것이 바로 원주 기독병원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부속병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의대 부속병원도 연세대 원주 여기 의대 부속병원도 선교사들이 세운 것이다. 이 밖에도 감리교에서는 인천, 수원, 공주에 미감리교 의료활동을 많이 했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다시 남감리교의 남장로교의 선교회 의료활동을 보겠습니다. 남장로교 사역은 특별히 전주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했는데 데이트와 해리슨과 잉골드는 진료와 시약소를 운영했는데 후일에 이것이 예수병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전주 예수병원이 있는데 전주 예수병원도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897년 루드에서 군산에 그리고 1898년 오원에 의해서 목포에 1899년 잉골로드 의사에 의해서 전주 분열진료소를 개설했습니다. 그 외에도 1904년 포사이드, 다니엘, 놀란 의사에 의해서 전주와 군산과 목포에서 의료활동을 했습니다. 포사이드 의사는 여자 나환자들을 진료했고 이것이 나중에 광주 나병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현재 여수 예양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남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딱 남아 있는 것이 내 생각에는 하나는 전주 예수병원, 그 다음에 여수에서 순천으로 내려가는 나환자 예양원이 있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시험했던 나환자병원이죠. 나환자교회. 거기에 있는 교회가 지금 현재도 지금 나환자들을 문둥 병 걸린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이 병원이 바로 순천 예양원입니다. 예양원도 바로 여기서 남장로교에서 세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장로교, 북감리교, 남장로교, 그 다음에 호주장로교에서 생긴 선교사들의 의료활동입니다. 호주장로교 선교부는 선교한 지 12년이 지나서 첫 의료 선교사로 커르란 의사로 통해서 1902년 시약소를 했습니다. 시약소라는 것은 오늘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 1905년 전주로 이동해가지고 의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13년 경남의 유일한 병원 대동병원이라는 병원을 호주장로에서 세웠다 하는 겁니다. 호주장로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사업은 나환자를 돌보는 일. 특별히 호주장로교가 그 의료 선교사의 초점은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다. 1909년에 부산 우암동에 나환자 보호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상해원으로 기원했습니다. 맥킨지는 그곳에 원장으로 지내서 30년간 봉사했다고 합니다. 1910년 간호사 클라크와 그 다음에 1913년 의사 맥클라운과 1918년 여의사 데이비드가 니아나에서 진주와 통행했다가 또 거기서 의료 활동을 했다. 그래서 호주 장로교가 이렇게 세운 병원들과 의료 활동은 경상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캐나다 장로교에서는 어떤 의료 활동을 했을까? 지금까지 이제 북장로교, 북감리교, 그다음에 남장로교, 그다음에 남감리교, 그다음에 호주 장로교, 그다음에 캐나다 장로교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이 캐나다 장로교는 어떻게 의료 활동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98년에 내한한 선교사 의료 그레이슨과 1901년에 내한한 메밀란이라는 사람이 원산에서 의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는 언제든 북한 쪽이라고 했잖아요. 1901년 성진에서 자택에서 의료소를 개설했고 의료 활동을 했어요. 후일에 성진 제동병원이 건설됐습니다. 캐나다 선교사 여자 의사 맥빌라는 1908년에 함흥에 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후일에 이 병원이 함흥 재해병원이 됐습니다. 1915년에 내한한 마틴 여자 의사부부 캐나다 장로 의사부는 간도 영진지구에서 배소하여서 진료사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제창병원으로 발전했습니다. 1884년 입국한 많은 선교사들이 의료 활동을 했어요. 1838년에 의료 통계를 하면 주한 의료 선교사 수는 328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838년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한 의료 선교사 숫자가 얼마냐? 그러면 328명입니다. 우리나라는 328명의 의사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을 세우고 의료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복음만 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만 선교사들이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도 세웠다. 심지어 1938년도에 한국에 나와 있어 활동하던 의료 선교사 숫자만 해도 328명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교파별로 장로교가 84명, 장로교가 84명,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북장로교가 84명, 남장로교가 44명. 그러니까 장로교만 해도 그 당시에 의사 선교사들이 128명이 되겠어요. 장로교 출신 의사 선교사들만 활동하던 사람들에도 128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북감리교 선교사가 59명, 남감리교 선교사가 32명, 선교사 성공했죠. 성공에 대한 성공의 선교사도 3명. 캐나다 연합장로교 소속 22명, 호주 장로교가 11명, 안식교가 10명, 그 다음에 독립선교사가 24명, 천주교가 12명.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천주교에 멸놀병원이 무슨 병원이 뭐 성가병원이 이런 엄청 성모병원 이런 병원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의료에 뿔을 내는 사람들은 천주교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한국에 있는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328명인데 천주교 선교사 천주교에서 나온 의료 선교사는 1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 늘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대단한 공헌을 한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들, 개신교의 의사들이 328명이나 우리나라에 가서 의료 선교사들이 있는데 천주교는 11명밖에 안 되잖아요. 잽이 안 되잖아요. 장로교만 해도 128명이나 된대. 감리교만 해도 숫자가 엄청난데. 알고 보면 이 천주교가 우리나라 그 의료 선교에 기여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진짜 실망스러워요. 우리보다 100년이나 먼저 들어왔지. 그 사람은 우리보다 100년이 아니라 한 100년 먼저 들어왔죠. 우리보다 배나 오래 들어왔죠. 그래서 자기들이 뭘 했느냐? 물론 순교도 하고 뭐 우리 개신교들한테 도움도 줬지만 의료 선교에서만 봐도 오늘 한국에 그 당시에 의료 선교사가 428명이나 개신교였는데 천주교는 11명밖에. 그 다음에 그런 정도 보면 어느냐? 안식교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10명이나 돼요. 안식교 선교사. 제철의 예수제는 게 이단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온 사람도 위생병원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10명. 근데 천주교에서 들어온 그 의사 출신 선교사들은
11명밖에 안 됐다면 자기들 할 말 없어요.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알면 개신교가 얼마나 공헌을 했고 얼마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신교가 들어서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학교도 950개나 생겼죠. 학교도 무려 950개나 세워. 그 학교들이 지금 오늘날도 존재하거든요. 이대니, 그 다음 연대니, 뭐 계명대학이니, 뭐 배제대학이니 전부 다 자리를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오면 천주교가 세운 거라고 비교해요. 천주교는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관여했고 순교도 많이 했지만 오히려 교육이나 그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어떤 사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을 할 때는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은 328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1935년도에 천주교 의사들은 11명밖에 안 된다. 그럼 어느 정도냐? 그 당시에 안식교 이단자들 안식교 이생백원의 선교사가 10명이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냐? 이는 오늘 안식교 수준밖에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학교도 대부분 보면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 그다음 그 개신교 중에서 장로교가 가장 몇 배는 많았고, 그 다음에 의료 선교사들도 오늘 장로교가 훨씬 더 많았다. 그 다음에 천주교는 그 당시에 11명밖에 안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고신에 이상규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다시 쓴 한국교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제가 이번에 책을 써놓은 것이 3160페이지인데 이것을 10포인트로 줄여서 다 교정 다 봤어요. 교정 다서 그제 나왔는데 991페이지더라고요. 여기 이제 목차 보태고 그 다음 제자선문 보태고 추천서 보태면 1000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많이 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떠가지고 그런데 사실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그 왜냐하면 원래 5권을 한 권으로 묶는 거예요. 원래는 쓰려고 하면 초대교회에서 한 권, 중세교회에서 한 권, 그 다음에 종교교회에서 한 권, 근현대교회에서 한 권, 한국교회에서 한 권 하면 5권 하면 분리하면 뭐 200, 이건 딱 분리하면 한 권당 20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통째로 볼 때는 크지만은 부분을 나오면 결코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사를 쓸 때는 한국교회사는 따로 써요. 그런데 이번에 출판을 제가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출판을 힘드니까 한꺼번에 출판해서 페이지 수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여하튼 거기에 보면 자세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과 의료 선교뿐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학교나 병원을 세운 일뿐 아니라 정치 개화 운동도 했어요. 정치 개화 운동. 1904년 일본의 한 기독교 신자가 한국을 방문하고 남긴 글인데 예수교 나라, 문명, 부강, 독립, 자유, 근본 되는 것이 와닿았다. 1904년에 일본 사람 한국에 딱 보니까 느낌이 한국은 뭐냐? 예수교의 나라다. 그 다음에 문명이다, 부강이다, 독립의 자유다, 근본이다. 이런 것들이 와서 처음에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말은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학교, 병원뿐 아니라 처처에 모든 것에 다 관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봅시다. 오늘 정치적 개화운동도 했고 청년운동, 여성운동, 문서운동, 문해활동운동, 한국연구, 즉 영국의 로스 선교사는 한국어 문장 작성법부터 만들어봤어요. 오늘 한국어 문법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서양 사람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가지고 한국에 우리는 한국어 사전도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한국어 문법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들이 선교사들이 관여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또 오늘 이세벨 비숍이라는 사람은 한국과 이웃 나라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한국하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런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의 어떤 이렇게
특색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그런 그가 있었어요. 대단하죠. 선교사 우리나라는 그런 거 생각도 못할 때. 자, 또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영국의 제한 외교관이었던 제암스 스코트는 언문 말책, 그 당시 한국말 언문이라 했어요. 언문 말책이니까 이것도 아마 문법책에 해당되지 않을까? 언문 말책이라는 한국어 책, 뭐 이런 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두어드였죠. 우리 선교사 언두어드 선교사는 뭘 했냐 그러면 한국요 한영문전, 한국과 영어예요. 한국어는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그래서 사전 형식으로 이렇게 썼다. 예, 그 다음에 게일 선거, 캐나다 게일이라는 유명한 분 선교사 있죠. 이분은 뭐냐, 한영자전. 약 몇 자로? 35,000자로 해서 페이지로 1160페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잖아요. 우리 초창기에 책을 1100, 이렇게 두터운 책을 썼어요. 게일이라는 분이. 이것이 바로 한국어 오늘 사전, 한국어 사전. 어떻게 외국인이 들어와서 한국어 낱말 사전을 이렇게 35,000단어를 이렇게 편집해서 1160페이지의 거대하고 두터운 책을 썼다는 것은 오늘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돼, 안 해? 감사해야 돼. 오늘 뭐 우리나라 국문학 교수들도 알고 그 사람들이 없어 못하잖아. 그 사람들이 발판을 놓아줬다 이 말. 정치의 발판도. 그 다음에 어떤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이런 발판도. 그 다음 한국의 문법이나 이런 거 심지어 한국어 사전까지 다 만들어줬다. 이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진짜 무식하고 뭔 국회의원들이 오늘 그 짓해. 선교사들이 그냥 와서 복음만 전하지 않으세요? 복음 전했죠. 학교 세웠죠. 그 다음에 병원 세웠죠. 그 다음에 정치 기반 나왔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내용들을 전부 구운몽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다 해가지고 해외로 알렸죠. 알려졌죠. 한글 사전도 만들어졌죠. 문법책도 만들어졌죠. 우리가 어떻게 그 선교사들 은혜를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만 생각 안 해도 선교사들이 없었다. 학교 없어. 병원 없어. 못 배웠으면 엄청나게 무지했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도 덕이고 병원 없으면 우리 다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병원이 지금 첨단 병원이잖아요. 학교가 첨단 학교잖아요. 모든 부분에 첨단을 갖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섬겨서 뿌리를 놔준 결과로 오늘날 번영이 왔지. 기독교의 그 복음 없이 이런 번영이 왔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보면 아까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학교, 그 다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병원, 그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선교사들 죽은 줄 아세요? 제대로 활동을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많아요. 게일이라는 사람은 또 신구약 성경을 자기 개인이 번역을 해버렸어요. 혼자. 우리가 여러 명이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기도 힘들 건데 이분은 어떻게 신구약 성경을 혼자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게일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해박한 학자인가. 이 사람 기자 출신.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은 어쩌냐 1985년에 1895년 철로 역정이죠. 철로 역정이죠. 철로 역정을 성경과 함께 번역해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뭘 한다고요? 춘향전도, 우리나라 춘향전도, 그 다음에 뭐예요? 구운몽도 영몽으로 영영을 해가지고 영문세계 외국으로 한국의 문화를 소개했어. 춘향전도 이미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구운몽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런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없다고요? 성공의 트롤로프 주교는 1931년 한국관계 구문서 양목이라는 책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특별히 민경배 목사님이 쓴 민경배 교수가 쓴 한국 기독교에서는 책에 보면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교회나 세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해당에서 가르친 것에 근거해서 학교, 예수님의 복음 전한 것 생각해서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를 생각해가지고 병원, 이것을 다시 우리나라에 예수님의 선교의 세 가지
방면을 한국에서 다 실현시켜 준 분이 바로 이것이고, 그 외에도 문화나 정치나 또 여러 가지 문법이나 기타 모든 것에 기여한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미개한 사회를 개화시키고 계몽하고 이런 일도 대단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본 것은 교육, 그 다음에 의료 이 부분을 이제 봤어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막 하다 보니 헤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총한 정신으로 한번 교환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